교육과정을 따지면 우선 수능도 바뀌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그게 이제 시행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가 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입학을 준비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이제 빨리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우선 뭐 제가 원래 이제 교육적인 것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양육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선 요즘에 이제 신문에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본 게 몽클레어 뭐 80만 원짜리 강아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과시효과 부분을 이제 이번 첫 번째로 화두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유모차 불편한 유모차를 명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강아지 명품 입혀서 다닌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시효과의 하나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과시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강아지랑 애한테까지 타고 왔다는 거는 뭔가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극장 효과라고 보여지는 건데 앞에서 누군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뒤까지 쭈르륵 다 일어나는 그런 효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렇다고 보여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입시를 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완전한 입시를 고3 입시를 시작한 거는 벌써 18년이 됐고요. 그리고 입시 계통에서만 뭐 EBS 감수 보고 막 또 뭐 파고다나 이런 데서 뭐 성인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건 다 제외한다고 쳐도라도 그 의대 입시만 15년을 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행의 변천이 한 딱 정확하게 한 7, 8년 전부터 이 사고력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유행하는 학원들이 생겼어요. 그 전엔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네. 저 유학 갔을 때 빼곤 대치동에서 평생 살았거든요. 이렇게 유행하는 학원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입시 쪽 포커스였죠. 근데 지금 이 유행하는 학원들의 포커스를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초등하고 중등까지 이상은 하지 않아요. 중등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고등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유행하는 학원은 지금. 그 부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 하는 사람들은 밑에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입시 포커스를 알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초등, 중등은 정말 몰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이제 저는 원래 입시만 했었고 대치동에서 계속 입시만 했었으니까 초등을 여기 6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맥스에서. 네, 연구소에서 시작으로. 초등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고충은 많았으나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자리가 잡혀서 이제 활성화가 됐으나 제가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요. 중등의 내신이라든지 초등의 마지막 결과물을 중등으로 끌고 올 때까지의 그 목표치는 계속 입시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간결하고요. 해결책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떠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교 입시 그 관계자들이 어떠한 입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끌어요. 그런데 초등, 중등은 완전히 달라요. 초중만 하시는 분들은 입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행을 끌어요. 굉장히 능하죠. 그래서 당장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너무 들어가기 힘들어서 열망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학습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 학습 무기력에 빠지냐면 내가 목표치가 없이 그냥 달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아이들 다 똑똑해요. 정말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과부하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목표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니까 애들이 무기력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들이 모두 과시효과에서 일어난 것이다. 요즘 그 사립초등학교라든지 비싼 사립초등학교라든지 비싼 국제학교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그게 과시효과야. 네. 중등 때 싹 다 빠져요. 다 입시 쪽으로 넘어가요. 중고등. 초등 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에서 성적을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과시효과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중 유행하는 학원, 막 사고력 학원 이런 거 생기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자. 다 맞물려 있어요. 측정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곳을 찾아야 되고 학교에서 그냥 상 주고 월별로 성적 측정해가지고 상 막 줬고 그리고 몇 등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학원 지금 다닐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때 없었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상업화에 완전 확 빠지신 거예요. 상황은. 그러면 여기서 이걸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입시 포커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체로 초등 고학년. 그리고 여기 지금 국작교 다니는 친구들 아직 한국 입시 생각한다고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갑자기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있는 애들 한 명씩 다 붙잡고 말해서 너 뭐 할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정립이 됐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지금. 네, 그랬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교 학점제. 네, 그거 지금 궁금하시죠? 네. 중학교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아니요. 원래 고등학교 준비는 중학교 전인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그게 입시 포커스입니다. 네. 제가 입시 얘기 계속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아마 한 머리에 70% 입시로 꽂혀 있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이번 시험 잘 봐가지고 이번에도 또 성공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들. 저는 딱 이제 10명만 만들어서 보내는데 뭐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 MMI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그 입시 포커스에 이제 지금 맞추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중고등부 다녀도 돼요? 여기 초등학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다 입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고교 학점제는요. 우선 문제일 때 법령, 그러니까 교육 법령으로 통과된 거예요. 우리가 교육 법령,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법령과 시행령이 있는데 법령은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는 법령인데 외고랑 자사고 폐지 같은 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시행령이에요. 그건 대통령법이에요. 그래서 없앨 수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고요. 법령은 못 바꿔요. 진짜 힘들어요. 저희 나라 국회의원들 엄청 싸우잖아요. 절대 못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법에 있는 자사고 외고가 문재인 때는 폐지하기로 해가지고 그 두 개가 딱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평준화를 시켜버려가지고 등수를 매기겠다는 거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거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특목고 활성화시키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 붙어가지고 굉장히 괴기한 법이 생긴 게 평준화 플러스 네, 지금 순서 매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희생타인데다가 2028년부터 수능 유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씀을 국가에서 이미 그거는 법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겹쳐져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는 바뀌는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바뀌는 수능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게 제가 이제 그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 참석했었던 옛날 그 시기 한 5, 6년 전 정도에 이제 IB 베이스로 하겠다, 깔겠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게 2028년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IB가요. 서술형, 논술형, 지식 측정형. 되게 복잡하죠? 그럼 정리할게요. 고교 학점제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같이 있잖아요. 붙으면 무조건 자사고 외고 특목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고교 학점제에서는 1학년 때 무조건 그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상대평가예요. 중학교 1, 2, 3학년 한 번도 상대평가 겪지 않았던 아이들이 절대평가로만 계속 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상대평가를 딱 치러요. 그리고 나서 2, 3학년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은 어디에 기울여야 된다? 고1 상대평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 딱 끊기는 아이들. 네. 그래서 상대평가를 대비하려면 중학교 1, 2, 3학년 때 어느 정도 고등학교 공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전혀 문제없이. 그러려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5, 6학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학교 활동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학기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업으로 끌고 가는 시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 딱 한 분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합쳐본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상대평가 준비하시려고 하면 그 앞으로부터 더 끌어갖고 와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돼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네. 등수별로 매겨가지고 좋은 학교에서는 관리를 잘해주잖아요.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학교들이 우선순위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강남 8학군이랑 똑같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네. 사실 줄 세우기였잖아요. 저 완전 강남 8학군의 그 핵심 때거든요, 제가. 네. 저희 학교 애들 다 가고, 막, 예,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거 준비하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바뀌는 부분이야. 지금 깊이 있는 수능으로 가겠다. 지금 수능도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옛날에는요. 지식 측정이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깊이감까지 더해져가지고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이 정도 영어 단어 가지고 무슨 수능이 그렇게 어렵다 그래? 하고서 딱 풀었는데 틀려. 왜 틀린지 아세요? 답이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유추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깊이 있게 수능 공부까지 해야 돼.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수학 사고력이라 보면 막 뭐 국어 논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론 막 그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기만 다 빠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한번 기울여보면 수능 2028년부터 바뀌는 거 IB 베이스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몰라요. 근데 계속 국가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수가 다 IB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IB가 그 포럼이 열려서 IB로 웬만하면 학점 찍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는 아예 IB 베이스로 졸업하는 학교로 픽스를 했고 그 이외에 몇 개 학교들이 다 IB 인증을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IB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그 포럼에 통역으로 참관했을 때도 이미 그게 제가 애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였었으니까 한 4년 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 IB로 한다면 결국은 지식이 엉켜야 되죠. 과학, 사회, 다 전과목이 얽히고 설켰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유추,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시효과 얘기하고 겁들려서 정말 죄송한데 과시효과를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아이들의 지적 벌크를 빨리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과목이 뭘까요?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입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궁금한 거. 당연히 영어는 아닐 거예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과 계열, 그러니까 서울대 이과 계열을 간다. 서울연고대 우리 이렇게 손에 꼽히는 5개 대학교 안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5개도 싫으시죠? 한 2개, 3개 막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만난 엄마들은 3개 이하를 얘기한 적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그 2개 얘기하시고도 이거 되면 절대 안 간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밖에 안 만나가지고 그렇긴 한데 우선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4과목이 필요하죠. 그럴 때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40%예요. 그리고 과학이 3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서울대가 35% 현재. 그런데 내년부터 4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국어에 그러니까 국어가 이제 과학에서의 왔다 갔다를 베이스로 잡고 영어는 10%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어 10%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서울대에서는 1등급 라인도 조금은 이렇게 조율해서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때 되면 영어 다 맞을 거라서. 네. 그래서 우선 4가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40%가 제일 중요하시겠죠. 그럼 수학부터 할까요? 수학부터. 제가 저희 학원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이거 여기서 한 명 내려줘요. 한 명만.
아니 우리 국어쌤 저희가 그냥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저희가 원래 그 연구소 지금 규모도 커지고 지금 저희 막 확장 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좀 이제 막 광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 총괄 이사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다 해요. 교육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다 해요. 근데 이런 점유도 다 해주세요. 제 일만 해주시는데 네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걸 시켜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자 수학부터 한번 볼게요. 수학 40% 들어가는데 그 고교 수능이 4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 힘을 엄청 열심히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앞에 수학 그 연산이랑 그 다음에 수학적인 기본 개념 있잖아요. 그런 산수적 개념들이 6학년 1학기까지 나와요. 그건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많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복습하고 지나가시다가 보면 결국은 그 뒤에 수학적 역량을 다 깨먹어요. 왜냐하면 산수라서요. 자, 수학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중학교 수학인데 정확한 개념의 틀이랑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한다면 중학교 수학이 빨리 머리에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수학 운용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너무 길게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심할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어찌됐건 수학적인 이해력과 그 구축이 되려면 문해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수학 리터러시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학 리터러시까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 기본 개념 해요. 네, 그리고 최상위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위에서 하이 레벨이요. 한 20%만 맞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앞 단계 있잖아요. 그거가 한 70%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맞을 필요 없어요. 그 완벽을 기하다가 보면 망해요. 왜냐하면 그 하이 레벨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은 다른 학년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추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당연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 기준으로 그 하이 레벨 앞에 있는 문제는 70% 정도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뒤에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굳이 풀고 싶다면 한 20% 정도만 맞춰도 문제없이 6학년 2학기까지는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진짜. 자 우선 저는 선행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전체 진도랑 교재 패턴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완전 극선행일 경우에는 저는 중등 극선행 정말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중등 선행을 조금 빠르게 나가려면 이제 기초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에 수력 충전 있잖아요. 그거 연산 부분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해가지고 개념 원리 들어가서 개념 원리의 그 정확한 개념 구도 있죠. 그거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개념 구도가 들어갈 때 다 틀려요.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새로워서 틀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늙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에. 왠지 아시죠? 아니 태어나가지고 영어랑 한국말 막 배울 때 새로운 거를 배우는 그 습득 능력과 지금 이미 커가지고 사춘기 와 있는 몸에다가 새로운 걸 집어넣을 때 새로운 거는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사춘기 때는 새로운 것도 안 입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거부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거니까 새로운 것이 거부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개념과 심화를 적절한 심화를 섞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한 3, 4회독 정도? 그러면 기본 개념에서 개념 원리 정도는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수식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외우고 좀 명확하게 외우는 식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가볍게 풀면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도 1-1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한 번 봤어. 구경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구경했어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공부하자가 돼야 돼요.
그때 다시 개념 원리를 새로운 것처럼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쌤이나 이런 책을 사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홀수 문제 정도만 풀면서 개념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첫 번째 시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들 개념을. 네,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심화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제 2번이나 봤으니까 그때도 개념을 다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요. 쌤. 그럼 이제 3회독 됐죠? 요 3회독이 됐는데 이 시간을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고등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을 그래도 좀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무조건 실전 문제를 풀리긴 하는데 그 기출문제 있죠. 그러니까 중등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플러스 그 이외에 이제 뭐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급 수학, A급 수학에서 이제 개념 한번 다지고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풀려고 C, B까지 조금씩만 건드려보고 끝내도 돼요. 자, 근데 중등 과정이 조금 오래 끌었던 아이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부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10회독 이상을 해야 돼서예요. 자, 우리가 개념서랑 이제 심화서의 기준에서 우리가 개념 원리랑 센을 쓰는데 개념 원리랑 센의 정도의 차이는 한 50 정도의 갭이 있다고 치면 고등 과정은요,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 기본 정석하고 뭐 마풀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그 갭이요, 진짜 한 5천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높아. 너무 높게 확 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하다가 바로 그 심화를 못해요. 절대. 천재가 아니고서요. 네. 더 새로운 개념인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앞에 금방 새로운 패러다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규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능은 뭐가 나와요? 고등수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힘을 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부 10회독 하려면. 우리 뭐 제 친구들도 몇 명 그런 애들이 있는데 뭐 과학고나 영재고 이런 애들 보면 정석체 그냥 몇 번 문제 이렇게만 얘기해도 문제부터 해서 답까지 다 외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정말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고등부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고등 전체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에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주제가 달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 양의 차이로 바뀌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예, 푼 만큼 내는 거예요. 푼 만큼. 그러면은 10회독 해갖고 그 이상 엄청 푼 친구들은 무조건 수학은 다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수능에서 제일 쉬워요. 저 부정적인 왠지 아세요? 우리가 준비한 게 나오는 게 보이는 게 수학밖에 없어요. 수학과 국어랑 영어는 어떤 지문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맹랑한 건 국어 영어예요. 수학은 알려주면 그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본 거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 영어는 본지 않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수학은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 푸는 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럼 빨리 고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중등도 구경하고 시험 좀 잘 보다가 올라와. 어차피 우리 시험 때 다시 공부할 거니까. 그때 다시 다져요. 그때. 왜냐면 시험 때는 우리가 블랙라벨까지 다 풀려야 되거든요. 저희는 블랙라벨 수준까지 풀려요. 어찌됐건 다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뭐 넘어왔어요? 그럼 고등 수학 이제 기본 정석을 외우듯이 공부해요. 기본 정석 외우듯이 공부하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 하고 싶고 색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럼 개념 원리 하는데 정석은 진짜 정석이고요. 진짜 그만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개념서로는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개념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실력 정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실력 정석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드예요. 올드하지만 정석이라서 어느 정도는 보고 가는 거예요. 문제 다는 아니고.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 기본 정석 문제랑 실력 정석 문제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심화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 풀었던 문제 풀면서 심화 문제 조금 풀다가 훅 하고 어려운 거 넘어가기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어서 그 부분들을 오버랩 시켜서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부 극선행일 경우는 무조건 기초서로 수력 충전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기본서로 갔을 때는 이제 수학, 정성, 뭐 개념 원리, 개념쌤 뭐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개념쌤 너무 쉬워서 빼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뭐 기본 정성이랑 개념 원리 이제 반마다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품, 예, 일회독 일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회독 일품 하고, 그 다음에 2회독은 실력 정석을 하는데, 예. 2회독 실력 정석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드해요. 정말. 예, 정말 올드해서 그 다음 바로 마플,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들을 합니다. 근데 자이스토리가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들을 베이스로 한 가장 쉬운 문제들인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도 아니죠. 어려워. 진짜 이거 정말 죽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뭐 이 정도의 느낌? 이 자이스토리가 종류가 많긴 하니까. 그리고 쌤, 그 다음 블랙라벨, 뭐 모의고사 기출 패턴 이런 식으로 해서 10획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죠? 정말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과정들, 이 수능을 지나가는 과정들을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할 게 많아서요. 할 게 많아서요. 그래서 유행한다고 저 막 지금 여기 학년 너무 어린애는 없는데 그 수학 문해력 키운다고서는 수학 문장제 책을 막 어렸을 때부터 요즘 막 또 유행처럼 막 풀리더라고요. 저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얘는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언제 수학을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속 글을 읽는데 얘는 도대체 언제 수학을 풀 거고, 얘는 언제 도대체 개념을 확장시킬 거고, 얘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울 수 있어? 언제까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네모 그 미지수를 만들고 그래프를 볼 줄도 모르고 방정식을 넣을 줄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계속 글만 읽을 거냐고. 그건 국어에서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 느낌엔 수학은 규칙성을 가지고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고등을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특목고 때문이에요. 특목고 아이들이 특목고 시험 때 수학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아이들은 수학을 끝내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가서 경쟁이 아예 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학교인 거예요. 그 학교가 좋은 이유는 내 아이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좋은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엄마들. 저 지금 내신하고 수능 어떤 학교로 선택해야 돼요? 수능이 더 강한 학교로 가야 돼요? 내신이 강한 학교로 가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수능이 좋은 학교, 내신이 좋은 학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능 1등급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고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 빼놓고 해가지고 시험 못 보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세요? 영어 무조건 봐야지 그 다음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 준비 안 하고 고시 공부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영어 시험 제출해야 되는데 영어 성적이 없어. 그럼 시험 못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이. 수능은 어찌됐건 등급이 다 맞춰져야 그 다음 내신을 보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수능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무조건. 정시던 수시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능이 1등급이 나와줘야 내신이 밑에 1, 2등급이든지 뭐 3등급이든지 4등급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신은 오히려 없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능형 학교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도달할 때까지 수능을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를 정할 때는 중학교 과정 동안 얼만큼 선행 정도와 그 학교 아이들하고 레벨이 맞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특목고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냐면 100명 중 4등 4에서 7% 정도 수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난하게 안착해서 계속해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려면 뭐 해야 되죠? 빨리 수학 구경을 해야 돼요. 제가 여지껏 설명이 진짜 많이 했는데 수학 진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닥달닥달 한 거 처음인 거 아시죠? 이 교과 과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학 갖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세대부터가 지금 다 바뀌었어. 네. 그래서 지금 수학에 뜸들일 시간 없이 진도 뽑는 시간으로 가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엄청 집중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에 대한 라인업이 다 짜지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해서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긴 할 텐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와 심도 있는 패턴들을 한 그 12월 안에 시간표 다 짜가지고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제가 여기가 아니더라. 근데 지금 여기 수업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영어만 들으시는 분들도 그 패러다임 좀 따라가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40%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준비해서 그 좋은 고등학교 못 가더라도요. 원래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했던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 가서 걔네들이 의대 가는 거 아시죠? 결국은 수학이에요. 수학. 자, 수학 40%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40% 미리 획득했어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요? 과학이요. 네. 자, 우리 주요 과목이 뭐예요? 이러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우리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 국영수. 우리 그 수능 세대 뭐 또는 그 밑에 본고사 세대 입에 국영수 아니죠. 영어 안 들어가요? 심지어 국어도 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과학이요. 여기 안에 과학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때 가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여기 40% 들어가죠? 그리고 과학이 35%에서 40% 들어가죠? 합치죠? 75%에서 80%예요. 이미 대학 갔죠? 맞죠? 그거 만점이면 이미 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과학 하셔야 돼요. 그 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선 과학의 포커스 우리가 이제 외국 학교처럼 이제 미국이나 이런 학교처럼 과학도 우리나라도 선택이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다 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우리는 다 봤잖아요. 저희 때는 우리 다 보신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화 생지 다 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선택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면 너네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적게 배우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분량은 적은데 너무 깊어진 거예요.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짜증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는요 4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런 말을 못해. 그죠? 이게 왜냐면 봐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거 교육부에서 제시한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야지. 물화생지 중에서. 그리고 응시는 많아야죠. 왜냐면 4% 되려면 같은 4%라고 해도 응시능이 많아야 4%가 많으니까요. 대학별 정시 응시 과목 제한 상황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과목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게 이렇게 순서니까 원래 항상 공부는 확률적으로 낮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렇게 거꾸로 논술 과목 확인해 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 5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경우 논술 과목에서 이과 계열 우리 좀 괜찮다 하는 과들 공대, 그 다음에 의대, 수의대, 약대 모두 지학을 보지 않아요. 지구과학을. 예, 지구과학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교차 지원하려고 보는 과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봐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건 비하는 아니지만 이제 자연과학대라든지 그냥 일반 이과대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봐요. 하지만 공대생들은 볼 수 없어요. 못 가요. 지구과학. 그래서 지구과학 포기. 여기서부터 벌써. 그리고 논술 과목 선택할게요. 논술 과목이 훨씬 더 빡빡해요. 우리 MMI랑 추가로 보는데 의대,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생물화학을 봅니다. 예. 그런데 공대 같은 경우 물리를 봐요. 필수 아니고 선택이에요. 자, 여기 안에서도 우린 이미 끝났어요. 생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 대학교 응시 과목 제한이요. 지금 1, 2가 있어요. 2 과목이 필수인 것이 사라졌어요. 올해부터. 원래 서울대에서 필수 과목을 2를 무조건 넣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과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1, 화학 2는 안 되는 거예요.
화학, 원, 생물투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지금 투 과목이 그 필수가 아니게 되면서 원만 선택하도 되는데 그 원 안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원인데 투를 하면 가산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의 또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도 못하는데 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원 잘했을 때 투 생각하는 거로 하고 어차피 가산점은 3점밖에 안 돼. 최대. 네. 그래서 그냥 원 한다고 치면 결국 또 나오죠. 생물 화학 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좋은 학교 5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투 같은 경우는 가산점 둔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은 거 아니면 말고인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생화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학교는요. 좋은 과고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갔는데 생물이랑 화학 못하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학을 알아야 생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의 작용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과학책에 중학교 처음 나오는 게 광합성 작용의 화학식이 나오잖아요. 그 생물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교과과정에서도 우선 화학부터 가르쳐요. 생물은 제일 나중에 가르치더라고요. 화학 먼저 가르치고 화학 바이올로지를 배워야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선택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의식 한번 볼게요. 이거 많은 과목 1위가 지구과학입니다. 당연히 제일 쉽고 제일 금방 끝나요. 17만 명 정도 지원. 그 다음에 생물입니다. 생물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3만 명? 근데 뭐 사실 지구과학이 이제 응시 인원에 따라서는 14, 13 뭐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생물을 이겨요. 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이요. 화학이 7만. 그리고 물리가 5만 정도 됩니다. 그럼 수적으로 따졌을 때도 뭐 지구과학이랑 화학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랑 생물이 제일 좋지만 지구과학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물하고 이제 화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상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얼마큼 힘겨워할 수 있는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제가 절대로 못 바꾸게 하는데 중학교 때 선택하고 그리고는 아예 못 바꾸게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예 바꿀 생각의 여지조차 주지 않아요. 이거 선택할 때 고2에 선택하거든요. 근데 고2에 선택하고 고3 때 바꾸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과목이 없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리 같은 거 선택하고 싶어서 했는데 학교에 물리가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업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안 열려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이죠. 여기 고교 학점제잖아요. 다른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채울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가장 큰일이 나요. 무슨 큰일이 날까요? 이 상황이. 물리. 그렇게 하면 대학교에서야 너 이 고등학교 나왔구나. 원래 이 물리 여기 없었는데. 그래서 물리 선택을 못했어서 제가 뭐 다른 과목을 했어요. 지구과학을 했어요. 이런 당위성이 있어서 성적을 일부러 쉽게 케어 했어요. 나쁜 학교 가서. 좋은 학교는 다 있거든요. 근데 나쁜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성적 쉽게 받고선 일부러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있으니까 너 물리하고 싶었으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있었잖아. 왜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택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들 선택이 많아지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고 이게 너무 지금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생물화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자신이 잘하는 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화학을 선택하기에 두렵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딱 시기가 2학년 2학기 때 와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그 화학은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공통과학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화학이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울 때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2-2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과학의 화학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2-2는 쉽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못 참아요. 2-1 때 죽어버릴 뻔했거든요. 다른 과목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예요. 2-1 그거 할 때. 그래서 화학은요. 공통과학 할 때 그 뒤에 있는 화학을 미리 같이 가져가줘야 아이들이 안 힘들어요. 그렇다는 건 되게 쉽게 공통과학을 따로 배울 게 아니고 화학만 먼저 빼서 배우면 되죠.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공통과학이 뒤에 단원이고 앞에 단원이 그거보다 쉽다고 하지만 처음인 거니까 화학 먼저 끌고 가면 돼요. 생물이요? 공통과학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암기불량이요. 거의 정석책 한 5개 쌓아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왔던 암기 내용이 모두 고등학교 때 안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고 베이스로 깔려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뷰렛 반응을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이제 실험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데 그 실험 설정 잘못된 거 고치라고 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뭐야 너 이걸 왜 몰라 이랬어요 제가. 아니 뷰렛 반응은 너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근데 실험 설정도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뷰렛 반응의 그 실험 시약이 5%의 수산화나트륨과 1%의 황산굴이잖아요. 근데 1% 황산굴이 안 넣은 거예요. 그거 넣기만 하면 됐는데 근데 얘는 몰라.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워서 너무 늙은 거지. 고2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 생물이 그래서 막연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앞에서 당연하게 뒤에서 있던 것처럼 나오니까 그러면 생물 되게 빨리 해야 되겠네. 암기 많이 해야 되고. 네. 암기 해놓잖아요? 그러면 슬슬슬슬 저도 공부한 거 아직도 써먹잖아요. 그 이후에 공부한 적이 없는데 계속 써요. 이 과학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마치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가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 것은 쉽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유행하는 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인생의 목표치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빨리 익숙하게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 빨리 익숙하게 띄워줘야 돼요. 자, 생물하고 화학 관련된 거 정말 큰 아이들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큰 아이들도 플립북 있죠.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나오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컬러된 북, 그 디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게 그림만 그렇게 화려하지 안에 보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단어 쓰고 그 큰아들 그 성인들한테 성인 단어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그래요. 같은 단어를 써요. 교육책에서는. 그래서 전문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네. 그래서 전문 용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많이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용어를 들어봐야 돼요. 용어를.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입시한 친구 중에 그 2명이 약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신데 그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수다쟁이세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병원 하시는데 너무 잘 돼요.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거기 팬이거든요. 맨날 거기 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집에 와서도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웃긴 게 그거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노출 정도인 거예요. 노출. 아 그럼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그냥 뭐든 말하면 애들이 쓰잖아요. 노출만 많이 되면 아이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사용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영어 시간에는 무조건 사이언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언스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뿌듯했던 게 그 고등학교 애들이 요즘에 생물투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생투해요. 쟤네들은 생투할 애들이어서 저희 지금 고학년부는 그래서 생투하는데 걔네들이 뭐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와가지고 나 이거 아는데 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긴 나 이거 영어 시간에 배웠는데 하면서 그 문제 풀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효과죠 저희 사이언스가. 그래서 저희 사이언스가 용어 정리랑 미닝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 노출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집에서 관련되어
되어 있는 내용들 책 그냥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여주세요. 글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아져요. 그림하고 정의 그 옆에 있는 글씨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많이 보여주시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직구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카드가 팔아요. 네, 과학은 무조건 정의 카드가 팔아요. 그래서 그림이 있고 정의 카드 있는 것들 그냥 막 바닥에 벽에다가 막 붙여놔도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주기율표. 그거 빨리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주기율표 관련된 거, 이것도 여기 이제 카페트도 있어요. 주기율표 카페트부터 시작해서 등, 별게 다 있어요. 옷도 있고 정말 노출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주기율표가 짱이에요. 주기율표 굿즈 쳐보세요.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예뻐서 샀는데 처음에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뭐가 붙어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주기율표가 거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효과를 본 거는 그거 있죠. 화장실 앞에 놓는 화장실 발 닦는 거 있죠. 그거 저 주기율표 맞았는데 발 닦을 때마다 보게 되더라고요. 이 발을 닦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노출도를 높여주시고, 원래 우리 아이가 생물과학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과학은 정말 중요하니까 빨리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 안 그래도 과학 계속 물어보셔서 2학년인데 이번에 생물 이제 다 수상하셨고, 그 다음에 최고의 대학들을 한 번에 합격하셔가지고 어쩌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난리 났죠. 지금 너무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 왔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열심히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이 생물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물을 하시는 분이라서 생물을 할 건데, 지금 현재 5, 6학년분은 중등 전체 생물 먼저 뽑는 거, 그거 먼저 시작할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 7시 10시 그 타임에 생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등 생물 1, 2, 3학년 거 먼저 생물 쭉 뽑고, 고등 통합과에 있는 생물까지 1년 동안 뽑는 게 목표고요. 근데 그걸 뽑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학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등 화학하고 생물, 그 다음에 고등 통합과학의 생물까지 끝내는 거 1년 목표로 가는 거. 그거 이제 오픈돼요. 1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추천드려요. 한번 끝내기 뭐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국어 물어보셨었는데, 국어는 토요일에 해요. 토요일인데 중등 비문학이요. 중등 비문학 그리고 고전이요. 고전 언어를 먼저 끝내놔야 쉽거든요. 그래서 고전하고 비문학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철학인문 쪽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철학인문 독해,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언어 이거부터 배워가지고 시각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가장 점수 해놓기만 하면 점수 계속 빨리 나오는 거 있죠. 그거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목들을 뒤에다 붙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하고 이제 국어는 여기 학년 때는 오픈된다는 거. 네. 너무 연락이 많이, 이것들 계속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마음 잡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국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국어가 제일 걱정이시죠? 항상. 국어가 가장 걱정인 이유는 국어 성적은 절대로 안 나와서요. 한 번에 도울 수가 없어요. 사실 영어는 제가 찍기 강사라 그런지 찍어서 풀리니까 그냥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수능 전날 제가 그 시험 전날 찍기로 알려주는 그 스킬에서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는 요 2가지 종류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찍고 그 문제 파이널로 딱 풀리고, 그리고서는 수능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애들 그냥 수능 모의로 봐봤거든요. 그건 다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냥 이번에는 동사 수나 제기되면서 나올 거야. 제기는 이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기되면서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다행인 것 같대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보이면.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 마지막 난이도야. 제일 어려운 난이도야. 이렇게 했더니 다 풀고 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이게 끝이라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에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끝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패턴의 그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그 학년군에서 필요한 마지막 시험을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제시.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중학교 내신은 여기까지야. 고등학교 내신은 여기까지야 라는 그 제시를 계속 보여줘서 아 여기까지 성취하면 끝나는 거구나 라는 성취감을 기출로 줘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지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할 만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끝난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진도를 뺄 거고 국어 말씀드리면 국어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영어도 가능한데 국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어는요 지문이 짧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주제가 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동안 계속 공부했으니까. 근데 국어는요 생각보다 집중을 먼저 안 하시는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요즘 애들 계속 논술부터 시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논술을 한다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걸까요? 논술은 도대체. 우리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혔을 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애들한테 논술을 계속 강요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책을 보고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써요. 그게 내 의견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이요. 어제도 그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여기에 학부모 중에 그리고 또 저기 이 약대 교수님 계셔가지고 계속 지금 면접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책에 어떤 부분을 보고 나온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논술을 계속 하다 보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논술부터 가르쳐야 되냐? 아니에요. 논술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요. 읽는 거부터 가르쳐야죠. 지식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읽으면 똑똑해지나요? 그냥 읽는 애들 진짜 많아요. 요즘 그 또 프랜차이즈에서 또 좋은 거 만들어 놨었잖아요. 계속 영어 도서관 이런 거.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느나요? 찾죠 잘? 잘 찾는 거 뭔지 아시죠? 영어 도서관에서 글 다 읽었어. 워크시트 줬어. 거기 안에 있는 단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찍고 거기 단어 있었는데 찍고 막 이렇게. 문제 스킬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요즘 세대 아이들한테 문제풀이법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제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1, 2, 3, 4, 5에 있으면 그거 정답이 아니야. 아니라고. 다른 단어가 나온다고. 왜 계속 본문 안에 있는 단어가 1, 2, 3, 4, 5에 있는 걸 계속 찍니? 옛날부터 이렇게 풀었는데 아니라고. 정답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인터넷 세대예요. 원래도 필요한 정보만 취합해서 봐요. 그런데 영어 도서관 다니면요. 책을 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워크시트를 채우러 가는 거예요. 겁나 열심히 찾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독서할 수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찾으면 되니까. 정보는 찾는 게 아니고요. 담는 거예요. 그죠? 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뇌에 정보를 홀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담아. 보유해. 흔들리지 않게. 홀딩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문장을 길게 읽어도 문제를 풀러 갔을 때 머릿속에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홀딩하는 능력이 없으면 읽고 가서 찾아요.
그렇다 보면 오류를 범하죠. 엄청난 오류가 나올 거예요. 봤던 것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옆에 오답들을 같이 본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옆에 1, 2, 3, 4, 5에 오답이 더 많잖아요. 정답보다. 그거 다 읽고 옆에 지문 읽은 상태예요. 조합됐어요? 망했어요.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해가시죠? 이거를 입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절대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제가 오늘 말한 이 부분이 아마 여기 오늘 들으신 것 중에 가장 주옥과 같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홀딩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천재인 거예요. 미국이 왜 선진국 1위를 절대로 바꾸지 못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막 따라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못 따라잡아요. 미국은 1등이에요. 왜 1등이게요? 제가 미국 시험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잖아요. NWEA 기본 이제 맵 테스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가장 시험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읽고 계속 뒤로밖에 못 가. 바로 얘가 얼마나 정보를, 어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 훈련과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 새벽에 들어가도 무조건 책 보잖아요. 저는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어도 책을 본단 말이에요. 많이도 못 먹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말 한 3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책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안 보더라도 그거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 작년까지는, 아니, 재작년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빨리 담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 거예요. 빨리 읽고 그 안에 있는 거 습득해서 그걸 써먹는 방법까지 조금 더 빠르게 시스템화가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어린 학년들 없으니까, 너무 어린 학년들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수능 지문 그냥 뽑으셔서 지문의 문제 빼고 옆에 있는 지문만요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리고 빈 종이에 정리하기. 정답 없어도 돼요. 채점 안 해도 돼요. 월요일, 화요일 그 지문 읽기, 또 빈 종이에 정리하기. 수요일 또 읽고 그 문장 정리하기. 5일 똑같은 거. 문제 보여주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 근데 문제 풀기. 끝! 그 다음 또 새로운 수능 지문 하나 읽고 이렇게 루틴으로.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문장을 보면, 글을 보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외우지 지문은 못 외웁니다. 우리가 수능 기출 많이 풀면 문제 많이 외워가, 그러니까 문제 계속 풀었던 거 반복해가지고 애들 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어디서 답이 나왔는지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문제는 외울 수 있지 절대로 본문을 외울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글은 어려워요. 머릿속에 한 번에 담아두기 힘들어요. 그리고 윤문된 글이라서 정확하게는 교수들이 이러한 관점의 시야와 어휘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짜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정말 웃긴 건 시스템적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문학이 다른 글인데 뭔가 비슷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윤문된 글이라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왜 빈정기에다 정리를 하라고 했냐면 한 번만 읽고 정리하는 거라서요. 그냥 한 번만 읽고 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닫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번만 읽고 정리. 한 번만 읽고 정리. 그렇게 하다 보면 뇌의 홀딩 능력이 점점 이렇게 됐다가 점점 늘어나요. 왜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그러면 늘리려고요. 익숙한 단어들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뇌에 보유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때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속독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 공부할 때는 속도가 안 돼요. 지식이 들어가기 위해선 천천히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기민해지고 예리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든지 글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빨리 해서는 안 돼요. 느리게, 천천히, 반복할 때도 천천히 읽고 예리하게 내 느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고 있구나, 담고 있구나, 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게 만들면 수능 지문 요거 지금부터 계속 읽을 거니까 딱 그 길이감은 80%까지는 거의 보유하게 돼요. 나머지는 스킬로 채우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은 재촉하지 않고 그냥 수능 지문 하나 딱 잘라가지고 문제 풀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뇌에 벌크를 키우는 연습들, 글을 읽고 한 번에 얘기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반복해서 읽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번 읽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한 번 읽고 끝 하고 넣는 거. 어쨌든 저희 국어 시간에는 그렇게 할 건데 수업 시간에는 국어를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들이 늡니다. 네. 우선은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는 학원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뇌에 벌크를 키우고 머리에 보유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어밖에 남지가 않아요. 우리 다 잡았어요. 뇌에 홀딩도 할 수 있지, 과학도 미리 우리는 생물화학의 천재가 됐지, 그 다음에 수학은 계속해서 고등반복을 할 수 있도록 밑밥 다 깔아놨지.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영어만 하면 돼. 근데 그동안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전체 국가 성취도가 영어가 제일 높아요. 맞아요. 정말로 국가 성취도 부분에서 전체 영역에서 영어가 최고 높습니다. 태어나서부터 ABC를 가리키던 때이죠. 그래서 10%지만 어찌됐건 1등급이 많고요. 그런데 글이 유추 추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영어의 이해 능력과 보유 능력도 굉장히 같이 좋아지는 편이고,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인퍼를 가리켜야 되는데 인퍼를 가리키고 문제 스킬을 가리키는 것은 국어보다는 더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영어가. 저희도 지금 이제 고학년분들은 다 스킬 들어갈 건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을 몰라요. Y라고 질문을 했는데 계속 결과를 써요. 원인을 써야지.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코즈 이펙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은 무조건 이펙트에 끌려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서요. 모든 인간의 뇌는 마지막 3분의 1을 기억한대요. 근데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뇌에 보유할 수 있는 글이 이만큼인 거예요. 거기에 3분의 1은 이만큼이죠. 근데 내가 뇌에 보유할 수 있는 글이 이만큼이냐고요. 왜 키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키우고 3분의 1을 엄청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마지막만 기억한다니까요. 진짜로. 다시 읽어서 앞에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보이고 결론어들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인퍼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혼합해서 섞어서 문제를 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영어는 스킬을 조금 배워야 되는 게 맞아서 수업에서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스킬을 향상을 시킬 거고, 답 같은 거 고를 경우도 예를 들면 뭐 2사람, 3사람이 등장인물인데 주제어는 뒤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등장인물을 한 명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조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조차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스킬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문제풀이 같은 거 해서 10% 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수능은요, 지금 저희 애들도 다 1등급 나와요. 고3 거, 이번 수능.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학교 가려고. 네. 그러니까 우선 내신 성적에서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영어의 전반적인 역량을 보는 시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 측면에서 영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능, 수학, 과학, 이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의 능력까지 덧해져서 내신이랑 막 이제
앞으로 MMI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어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주요 과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냈어. 네. 여기서 수학 먼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금 미리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어 집에서도 노력하고 이제 문제도 풀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서울대 문제 없습니다. 끝.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여기 2번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 조금 해당되는 친구들 많아서 우리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으시죠? 근데 그 친구들 특징이 뭐죠? 경조사도 없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기계 같아요. 늘 똑같아요. 지루할 정도로. 쟤는 공무원이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성실이죠. 그 부모님들이 그 성실성을 다 깎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서 안타깝고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타깝잖아요. 평생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원망할 거예요. 네. 감각을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한참 감각이 클 나이거든요. 성장기잖아요. 불편해요. 그죠?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도 아플 수 있고요. 괜히 뭔가 욱신욱신할 수도 있고요. 뭔가 머리도 계속 아프고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신경질도 나고요. 막 이래요. 그리고 늘 마음의 병이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아래로 내려간대요. 다. 네, 그래서 실똥 이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치사는데 아파. 계속 물똥 나요. 이런 거 아니야. 배 아파서 뭘 못해. 나 이렇게 온대요. 그게 다 스트레스죠. 아래로요. 근데 그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괜찮아. 원래 조금 사람은 불편한 거야. 완벽하게 느낄 수 없어. 원래 불편한 거야. 그리고 그거 다 크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시보 가짜 약을 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약국 가면 약간 한약맛 나는 그런 사탕 캔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명약이거든. 내가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이거 진짜 명약이야. 내가 몰래 줄게 너한테. 이거 먹으면 쌍나. 사탕이었어요. 한방 캔디 줬어요. 1시간 있다 물어봐요.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내가 묘약을 너한테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러시면 돼요. 캔디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너 주라고 몰래 내가 진짜 받아보고. 이게 진짜 명확해. 이거 하나에 진짜 하나에 100만 원씩 해봐요. 정말 뻥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아파요. 진짜로 안 아파요. 열도 내려요. 자, 그래서 성실도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민한 감각을 그런 쪽에 키우지 마시고 공부에 키우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엄청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선생님들로 채우려고 더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진짜 거의 한국 사람, 옛날 70년대 한국 사람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고 이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큰 그림 잡았으니까 이 그림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이거 질문을 아까 한 번 옆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한 번만 읽고 다시 읽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네. 천천히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정리 그냥.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다가 마지막에 문제를 풀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짧아지고 구조가 나와요. 계속 쓰다가 보면. 5번을 읽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되는 거죠. 어쨌건 저희도 여기서 훈련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해요. 네, 국어에서는. 네. 또? 또 있으실까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뭐 사회중학교에서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네, 많이 어렵죠. 그래도 뭐 100점 맞았어요. 네. 비가 나와서 이제 뭐 특목을 못 갔죠. 너무도 이제 그쵸. 여기가 이제 간간히 들리다 네. 보니까 그 중학교에서 그 이제 서예
같은 경우에 워낙 악명이 항상 있어서 그쵸? 그 난이도를 아이들이 다 잘 맞추나요? 그 시험을 이제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네. 시험을 다 잘 보나요? 그러니까 올 A가 나오나요? 지금 올 A가 나온 친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3은 몇 명 없긴 하니까 근데 거기서 2명 올 A 나왔죠. 그리고 9번 다 맞았어요. 1명.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막 머리가 좋고 이렇다기보다 성실성이에요. 저희가 고등학교 2, 3학년 거 고전문학을 저희 특강을 했거든요. 방학 특강을. 근데 걔는 그거를 그 다음날 무조건 공부를 했대요. 한 번씩만 갔대요. 한 번씩만. 근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관련된. 그게 올킬 문항들이었거든요. 한 번에 문제 나온. 그러니까 복습만 하면 돼요. 복습만. 그 아이 때문에 갑자기 애들이 복습하기 시작했어요. 걔가 그냥 한 번만 읽었는데 걔가 그걸 맞췄잖아요. 그러고부터 지금 마치 신학처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도 나와요. 서예도. 하지만 고등학교 거라서 그래요.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쉬웠을 거예요. 네, 9번에. 수학이나 과학. 사실 수학, 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선행이에요. 네, 생물이 거의 고등생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수를 쓴 건 그때부터 어려워서 고등과학을 먼저 시켰죠. 그래서 작년에 고등과학이 끝났고 공통과학이 지금은 생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렸어요, 수준을. 그래야 과학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행 정도에 따라서 내신에 따라오기 때문에 어중뜨게 공부한 것보다 좀 많이 진도를 뽑았을 때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그건 뭐 지금 내신 어려운 뭐 휘문중이라든지 뭐 진선여중 이런 데도 그렇게 통해요. 네. 그래서 선행 정도를 좀 높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제일 네 논문 현답 같아요. 네네네. 고민은 공부하고 하시면 돼요.